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입니다. 오늘 저는 주택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실거래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25% 수도권이 떨어졌다가 다시 10% 정도 상승하고 최근에 다시 떨어졌다가 1, 2월 들어서 다시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으로 지금 주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이런데 공급 물량은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는 인허가 실적 추이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착공 실적 추이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인허가는 한 38만 호 정도 공급해 왔었고요. 인허가는 재작년에 좀 빠졌지만 작년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물량을 한번 보시면 착공은 저희가 한 30만 호 내외 착공했지만 2023년에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2024년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보다 착공 상황이 더 나쁜 거는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량들이 다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PF 조달 상황이 용이하지 않고 분양 물량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을 할지 말지 고심하시고 계시고 일기는 결국은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사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 앞서 박성구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건설시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은 전체 국내 수주 추이고요. 빨간색은 주거용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2년 정도에 우리가 고점을 찍고 그 위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거용 비중이 우리 건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40% 외에는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근데 비주거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라고 뜯어보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같은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다수의 물량들이 비주거용 안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우리 건설 시장에서 주택산업, 즉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주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설시장 전반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 같이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건설 수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최근과 같은 시기에는 건설 수주 전반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주택시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건설시장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민은 결국 세 가지 고민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산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과연 집을 살 것이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건설사들이, 건설기업들이 주택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미분양도 엄청난 걱정입니다. 그럼 미분양이 걱정되면 우위시장, 서울과 같은 우위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위시장은 굉장히 물량이 제한적이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성숙시장으로 결국 도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택사업을 영위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러면 주택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과연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세 가지 고민에 당착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결국은 성숙시장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해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본을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 붕괴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그 시장에서 주택사업이 어떻게 영위되는지 지금 주택가격이 이렇게 70% 가까이 일본은 하락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택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폐업하거나 망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랑 비슷한 주택시장 상황을 보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는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금리 상승기에는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가격이 상승합니다. 즉 등락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일본과 가격 등락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과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의 이제 그 건설사와 부동산 회사를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세운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건설사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부동산 회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의 집가, 주택 가격은 거의 50에서 70%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으면 일본에서 주택 사업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폐업하거나 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일본의 매출액 순위로 건설사 1위는 다이와 하우스 공업입니다. 다이아 하우스 공업, 이름에서도 하우스가 있습니다. 주택 사업하는 회사, 주력으로 주택 사업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새끼수이 하우스입니다. 여기도 하우스가 붙어 있습니다. 즉 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거고요. 3, 4, 5위에 가면 과거에 우리가 슈퍼제네콘이라고 했던 토목가 건축 사업을 하는 카즈마라든지 오바야시구미, 시미지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6위에 가면 또 목재 자재 기반의 회사가 나오고요. 8위에 가더라도 맨션은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 망해야 될 것 같은 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일본에서 1, 2등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의 그래프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부동산 회사의 일본에서 1등은 미쓰이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토 겐타쿠입니다. 다이토 겐타쿠는 대동건탁이라는 한자식 표현이고요. 건탁, 즉 집을 짓는 회사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주력하는 회사고요. 5위에 가더라도 주택 회사라는 겁니다. 특히 다이토 겐타쿠는 버블 시기에는 이름도 없는 회사였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블 붕괴 이후에 오히려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일본의 지금 주요한 건설사 부동산 회사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토 겐타쿠는 당초에는 건설사 분류에 있었지만 2021년 정도에 부동산 회사 쪽으로 증권사에서 분류가 옮겨왔을 뿐 실질적으로는 주택 사업을 주력을 하는 건설 회사의 업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동건탁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위의 그래프는 대동건탁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지금은 1조 6천억 엔 정도까지 성장했고요. 2001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붉은색이 부동산이고요. 붉은색 부동산이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연간 성장을 8% 이상 22년간 해왔습니다. 그 성장의 배경은 대부분 부동산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대동건탁 다이토 겐타쿠의 IR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표기해서 부동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이토 겐타쿠가 성장했고 지금까지 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위의 그래프는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7%에서 8%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앞서 박성구 박사님이 발표해 주셨던 데이터에 따르면 저희가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저희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오히려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이후에 3%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6%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부분은 높은 영업이익률은 완성공사 쪽에서 확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낮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이토 겐타쿠가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일본의 차지 차가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토지주에게 가서 다이토겐타쿠가 토지주에게 갑니다. 그 토지를 저에게 장기 임대하시면 제가 최대한 그 기간 동안 시장 임료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토겐타쿠는 시장 임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은 다이토겐타쿠가 가져가는 겁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낮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일정한 수익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를 내서라도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즉 리스크를 분배를 하는 겁니다. 임대료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리스크와 이익은 다이토겐타쿠인 건설사가 가져가고 자산 가치의 하락이나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토지주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서로 쉐어할 수 있는 모델을 갖추고 있는 게 차지차가법이고 법적으로 일본에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토겐타쿠는 기존의 다이와 하우스 같은 기존 업태에서는 뭐 10년, 20년 정도의 그런 장기 차지를 했다라고 하면 다이토겐타쿠는 35년이라는 최장 기간을 보장하면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로 이제 그 대여를 토지주에게 대여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밸류 체인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건설사들은 시공하고 빠져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져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차지차가법을 이용해서 장기 임대차를 활용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임대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부분의 밸류 체인들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시공뿐만이 아니라 운영 관리, 중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이나 임차인과 관련된 보험 서비스들 이런 것들까지 대부분 다 다이토겐타쿠가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파생 상품들을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동건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공업화 주택이라는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이토겐타쿠가 특정 토지주한테 가서 저한테 이 토지를 대여하시면 제가 이런 형태, 지금 보시는 그림상에 보시는 시공의 결과물을 미리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하듯이 카탈로그 방식으로 토지주에게 설득을 할 수 있고 표준화된 주택의 형태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 토지를 대여하고 그리고 시공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빠른 의사결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OSC라든지 아니면 모듈러와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거는 다이토겐타쿠뿐만 아니라 다이와 하우스도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와 하우스가 커버하는 밸류 체인이고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리, 중개 서비스, 의료 서비스, 자재 유통, 지금 주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다이와 하우스가 다이토겐타쿠보다 매출액이 큰 거는 다이토겐타쿠는 주택 사업을 가지고 이런 밸류 체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이와 하우스는 상업용 시설에까지 이런 밸류 체인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미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 보유의 나라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가 보유를 했습니다. 즉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개인들이 집을 사는 시장이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MZ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2016년에는 자가 보유율이 한 63%까지 떨어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임대차 시장도 상품으로서 작동할 수 있겠구나. 미국에서도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현상이 포착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모펀드 기관인 블랙스톤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블랙스톤이 인비테이션 홈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1만 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특정 지역에서 매집을 합니다. 인비테이션 홈 말고 아메리칸 홈스 포 렌트라든지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은 사업자들이 단독주택을 매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스톤 얘기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블랙스톤은 2012년에 이 단독주택을 매집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요. 2019년에 엑시트했습니다. 2019년에 엑시트하면서 투자금 대비 상당한 수익을 확보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블랙스톤이 재판단에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2020년에 다시 임대주택 시장으로 다시 진입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블랙스톤 같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운영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업 쪽에 굳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최근 들어서 낮았던 시기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그 저가 매수의 기회 동안 주택을 다수 매집했고 엑시트하기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 이 자금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운영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할 때 특징이 어떠냐면 특정 카운티의 집을 다수 매집을 하고요. 가격대도 특정 가격대만 매수를 합니다. 중위주택 가격, 즉 저가도 아니고 고가도 아닌 중위주택 가격의 특정 카운티를 매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생시키게 되죠.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 자본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들어와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 수익을 확보하고 저가 매수했던 자금을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는 고가 매도를 통해서 임대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 주거 안정에 당연히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가격대의 집값의 하락을 방지하게 되고 다수 매집하면 개인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어찌됐든 미국 내 논란은 존재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들을 구매하고 이걸 통해서 임대주택을 사업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미국의 레나라는 우리가 따지면 주택 건설 사업을 주력하는 1등 회사가 미국에서는 레나입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레나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또 순이익률을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죠. 경기가 나빠져서 주택이 판매되지 않으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건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때 당시에 레나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올랐었고요. 근데 이것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험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다양화 중에서는 제일 밑에 보면 멀티패밀리라고 지금 표의 제일 밑에 있습니다. 멀티패밀리 비중이 201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멀티패밀리는 임대주택을 위해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의미하고요. 이 비중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 모델들을 다수 넣으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서 경기 악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했냐면 스타트업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레나가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오픈도어라는 회사인데요. 오픈도어는 미국에서 아이바잉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아이바잉이 뭐냐면 인스턴트 바잉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유형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매기기도 어렵고 주택을 판매하는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흔히들 쇼잉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잠실 파크리오 32평 하면 누구나 어떤 형태인지 압니다. 근데 미국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판매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오픈도어 같은 아이바잉 회사에 이제 연락을 하면 그 회사가 바로 집을 구매를 하고요. 아이바잉은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판매를 하거나 판매가 안 되면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스톤의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전체 주택을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보유하면서 임대 모델로 돌리는 모델이다. 아이바잉 서비스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성장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레나 입장에서는, 기존의 건설사 입장에서는 왜 아이바잉에 투자했느냐? 결국은 내 집이 더 잘 팔리려면 소비자가 더 집을 쉽게 팔아야 주택 교환이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확보에도 용이하죠. 아이바잉에 어떤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지, 아이바잉을 통해서 어떤 주택 시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나는 아이바잉을 통해서 데이터도 확보하고 고객의 편의성도 확보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축 주택 사업의 밸류체인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과 융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바잉뿐만 아니라 아마존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를 통해서 지금 그 레나가 짓는 모든 집에 스마트홈 패키지를 넣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도 내고 수요자도 확보하는 이런 식의 모델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사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질문 3가지 드렸고요. 제 시사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저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일본과 미국의 모델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지방과 가격이 오르는 미국 상황이 다른, 가격이 오르는 수도권은 사실 미국처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일본은 우리 지방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위험과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주택가격 상승하면 개인에게 판매하는 주택만큼 수익이 남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도 여전히 경기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렇게 보면 분양 상품의 주력 상품 지위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분양만을 가지고 하는 포트폴리오는 변화시켜야 되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화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서 제가 고민할 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집 안 살 텐데 그러면 주택사업 계속 해야 되냐? 라고 보면 저는 주택사업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주택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코로나 끝나고 최근에 오피스로 많이들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노동 유연성은 계속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 내에서 주택산업의 지위가 또는 주택 상품의 지위가 과거와 달리 약화되긴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는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저성장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일본 사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모든 주택 산업이 일본에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 2위가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과점화가 굉장히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기업은 잘 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중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1, 2위한테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년에 내 자산을 맡기는데 아무 업체나 맡기겠습니까? 결국은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개인의 선택이고,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되면 성숙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정 부분 시장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모델로 보게 되면 결국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도 하고 그 사이에 임대도 하고, 임대를 잘 하게 되면 다시 재축할 때도 수주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사들도 이제 수주하고 시공하고 빠지는 모델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상품들을 끌고 가서 내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이와 하우스가 재밌는데요. 앞서 우리 박성구 박사님이 자재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다이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업화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자재 가격의 변동률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가가 조금만 오르거나 아니면 자재 가격이 조금만 출렁이면 그거를
버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바로 그게 반영되죠. 그런데 다이와는 연구소를 통해서 자기 자재 가격 변동률을 엄청나게 줄이는 기술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물론 이제 글로벌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다이와도 어느 정도 변동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 기업들이 받는 그 변동성의 폭보다는 상당히 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재 가격 변동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지차가법을 이용할 때는 결국은 소비자를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수주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야 됐고 영업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숙 시장에서 주 소비자는 누구고 그 주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